2025년 여름, 한국 방산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본 건 생각보다 훨씬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세계 군인들이 열광하는 훈련장, 끝없는 수출 계약, 치밀한 전략. 그런데 왜 저는 그 장면에서 묘한 불안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당신도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제 이름은 제퍼 블랙스톤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세계 방산 시장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답니다. 하지만 2025년 무더운 여름, 한국의 군사훈련 시설을 방문했을 때 목격한 일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날 날씨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더웠죠. 기온이 섭씨 35도를 훌쩍 넘어섰는데도 호주와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에서 온 군인들은 K9 자주포 시뮬레이터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젊은 폴란드 장교가 가상 조작 장치에서 실제 70톤짜리 강철 덩어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며 마치 외과의사처럼 정밀하게 조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국 무기는 공급망 위험에도 방탄이에요. 나중에 그 장교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제게 한 말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생태계 전체였답니다. 훈련소장이 설명해 주더군요.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투 능력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이 몇 달 동안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건 단순히 하드웨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교리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었죠. 통계 수치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연구하고 있던 2025년 글로벌 방산 지표에 따르면 K9이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섰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폴란드와 아랍 국가들과의 K 전차 계약은 누적 수출량 1200대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각국이 방산 조달에 접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따로 있었죠. 제가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만난 이집트 대령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장비를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전쟁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이야말로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훈련장에서 본 광경들은 마치 SF 영화 같았어요. 가상현실 헬멧을 쓴 루마니아 조종사가 K9 자주포의 모든 기능을 익히고 있었고, 호주 포병들은 실시간 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잡한 작전을 연습하고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과정이 한국어 없이도 완벽하게 진행된다는 점이었어요. 언어 장벽이 없어요. 한국 측 교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시스템은 12개 언어로 동시 지원됩니다. 병사들이 모국어로 모든 훈련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바로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었어요.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구매국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계속됐어요. 폴란드 부대가 실제 K9로 사격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첫 발이 발사되는 순간의 그 굉음과 진동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70톤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K9는 마치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위치를 바꿨답니다. 이 속도와 정확성이면 전장에서 생존율이 크게 높아질 거예요. 이집트 대령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것처럼 쏘고 즉시 이동하는 능력이 생존의 열쇠거든요.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실제 전쟁에서 얻은 교훈들을 즉시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이론이 아닌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루 훈련을 마친 각국 군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들의 대화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진짜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요. 호주 소령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국이나 독일 제품과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거든요. 게다가 기술 이전까지 해주니까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루마니아 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같은 중소국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에요.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생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건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대화를 들으며 저는 한국 방산이 성공하는 또 다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고객국의 산업 발전까지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이었어요.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정리한 메모들을 다시 읽어보니 제가 목격한 것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탄생이었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전투 생태계의 수출이었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훈련, 유지보수, 기술 이전까지 모든 것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과 함께 잠들었던 그날 밤, 저는 앞으로 몇 년간 방산 시장에서 일어날 놀라운 변화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국제 교육 과정이 정말 많이 커졌어요. 2023년에는 몇 명의 장교들만 있었는데 2025년 7월에는 6개국에서 온 70명의 군인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기간도 4주에서 6주로 늘어났어요. 이건 한국이 우기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참여하는 나라들이 더 많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관찰실에서 몇 시간씩 보냈어요. 교관들이 실시간으로 작전 궤도, 엔진 토크, 브레이크 압력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뮬레이터는 원래 국내 게임 엔진 회사에서 개발한 거였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이중용도 기술 접근법의 완벽한 예였습니다. AI 보조 교관의 소스 코드가 너무나 발전했더군요. 폴란드가 처음에 완전한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때 특정 알고리즘들이 K9의 장거리 탄약 공급 사이클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득해야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루마니아 포병 장교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건 비용 효율성이 아니라 가치를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 그는 방금 전자진단 태블릿을 사용해서 20분간 문제 해결 훈련을 마쳤어요. 그들이 파이터블 파워온 룰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부대는 최근 기념일 사격 대회에서 96%의 작전 가동률을 달성했어요. 독일 PLC 2000 부대들의 81%와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였죠. 변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장비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각국들이 완전한 전투 부대를 배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읽은 미국 의회 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도 M109A7 팰러딘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포병 능력 공백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 국제 장교들은 군사 기술의 최첨단을 대표하는 시스템에 능숙해지고 있었어요. 훈련장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흥미진진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는 실습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 교육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새로운 전쟁 방식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시뮬레이터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실시간 상황 판단 훈련이었어요. 스크린에 다양한 전투 상황이 펼쳐지면 교육생들은 즉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포탄 종류 선택부터 사격 각도 조절까지 모든 결정이 몇 초 안에 이루어져야 했어요. 이렇게 빠른 판단이 가능한가요? 처음엔 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3주차에 접어들면서 교육생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걸 봤어요. 폴란드에서 온 중위는 처음엔 기본 조작도 버벅거렸는데 이제는 복잡한 다중 표적 공격도 척척 해내더군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 교관들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매뉴얼을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전투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상황별 대처법을 설명했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실전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교관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교육생들도 그걸 느꼈는지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면 국제 교육생들끼리 모여서 그날 배운 내용을 토론했습니다. 각자 자국의 장비와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터키에서 온 대위는 자국의 T-155 시스템과 비교해서 K9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기동성이 완전히 다른 수준이에요. 사격 후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K9은 사격 준비에서 첫발 사격까지 45초, 진지 변경에는 30초면 충분했어요. 이는 기존 시스템들보다 현저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교육 4주차에는 실제 사격 훈련이 있었어요. 교육생들이 처음으로 실탄을 사용해서 훈련하는 날이었습니다. 긴장감이 훈련장 전체를 감쌌어요.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되자 교육생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시뮬레이터와는 차원이 다른 실감이었습니다. 정확도가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노르웨이에서 온 소령이 감탄했습니다. 표적에 정확히 명중한 포탄을 보면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진행될수록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프로그램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무기 운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국 군인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였어요.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서로의 전술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에스토니아에서 온 중령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고 싶어 했어요. 이런 반응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종합평가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였습니다. 교육생들의 실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6주 전에는 시스템 작동법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잡한 작전을 척척 수행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졸업식 날, 각국 교육생들의 소감을 들어보니 모두 한 목소리로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 사용법만 배운 게 아니라 새로운 전술 개념과 협력 방식을 익혔다고 했어요. 이 프로그램의 성공 비결을 생각해보니 몇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우선 최신 기술과 전통적인 교육 방식의 완벽한 결합이었어요. 그리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교관들의 노하우가 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이 보여준 개방적인 자세였어요. 자국의 첨단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기꺼이 공유하려는 마음가짐이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국제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교육생들과의 연락은 계속되었어요. 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영향력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은 이상하게도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작은 선술집 안은 따뜻했지만 문이 열릴 때마다 밖에서 스며드는 바람이 제 어깨를 스쳤죠. 저는 자리에 앉아 앞에 놓인 소주잔을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맞은편에는 K 전차 개발팀에서 일했던 선배 엔지니어 한 분이 앉아 있었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늘 뭔가를 만들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더군요. 그때 말이죠. 선배님이 잔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꺼냈습니다. 스위스에서 총열크롬 도금 기술을 안 준다고 했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그의 눈이 아주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시절의 회의실, 어두운 공장, 그리고 숨 막히던 순간들이 다시 떠오른 듯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포기 안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3년 만에 돌파구를 만들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건 형상 제어 플라즈마, 분사라는 기술이었어요. 군수 강철에 이런 방식을 적용한 건 세계 최초였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상상했죠. 공장에서 시뻘건 불꽃이 튀고 기계가 윙하고 돌아가면서 차갑고 무거운 강철 표면에 고운 빛이 입혀지는 장면을요. 그 결과 총열 수명이 20%나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공급망 위기에도 끄떡없습니다. 선배님이 웃으면서 그 말을 하셨죠. 요즘 제가 여기저기서 자주 듣던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MTU 엔진이 수출 규제로 묶였을 때 다른 나라 같으면 몇 년씩 늦춰졌을 사업이었죠. 그런데 한국은요? 그냥 자국산 파워팩으로 바꿔 끼우고 납기일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답니다. 마치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게 단순한 장난감 조립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기만 해도 그 빠른 대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더군요. K9A1 자주포의 부품 국산화율이 95%, 다음 버전인 K9A2는 9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매국 입장에서 보면 완제품을 수입하는 게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보다 더 저렴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인도네시아 수출형 엔진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60시간도 못 버티고 고장 났답니다. 열대의 더위가 오일 펌프를 손상시켰다네요. 그 말만 들어도 그 현장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군용 차량이 툭 하고 멈춰서고 엔지니어들이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원인을 찾는 모습이요. 하지만 해결책은 의외로 빨랐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세라믹 코팅 피스톤을 적용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무려 300시간 연속 운행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배님은 그 장면을 떠올리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속도가 바로 한국 방산의 힘이죠. 저는 잔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이라는 단어로만 설명하기엔 부족하더군요. 그건 마치 불가능을 버릇처럼 깨부수는 습관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묘하게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모든 말들이 앞으로 제가 바라볼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만들 거라는 거요. 폴란드에 처음 갔을 때 저는 단순히 전차를 사들이는 나라의 모습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그들은 구매자가 아니라 중심지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의 회의실에서 만난 폴란드 국방 관계자는 지도와 도면이 잔뜩 깔린 테이블 앞에 앉아 저를 보며 말했답니다. 우리는 K 전차를 단순히 들여오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에서 개량하고 생산해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그 너머까지 공급할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담대한지 저는 순간 숨을 삼켰어요. 공장에서 전차가 하나씩 조립되고 그들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쏟아져 나가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시끄럽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전차 옆을 걷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완성품 위로 꽂히는 폴란드 깃발이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기술적인 우위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K의 120mm 55구경 활강포, 1500마력 파워팩, 시속 70km의 속력, 특히 0에서 32km까지 단 8.7초 만에 가속하는 성능은 놀라웠습니다. 중국의 타입 99 전차가 같은 속도까지 14초가 걸린다니 차이가 확연했죠. 전차라는 게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순간 가속력은 전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강점은 따로 있었어요. NATO 표준 탄약, 통신 규격, 데이터 링크가 처음 설계부터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전차가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라 연결된 무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장에서 서로 다른 나라의 장비가 실시간으로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폴란드 관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의 50%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K2도 중부 유럽에서 비슷한 성공을 거둘 거라 봅니다. K9의 위력은 이미 증명됐죠. 분당 68발을 최대 50km 거리까지 명중시키는 능력, 그리고 30초 만에 사격 위치를 벗어나는 슈덴스쿠트 기능.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유럽 겨울의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똑같이 작동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설원 속에서 K9의 포신을 들어 올리고 굉음을 울리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포격 직후 눈발을 튀기며 빠져나가는 궤도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어요. 경제 논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K 한 대 가격은 약 100억 130억 원. 독일이나 프랑스 전차보다 300억 600억 원이나 저렴했습니다. K9의 운용 비용을 생각하면 독일 핏 2,000. 자주포 한 대 값이면 K9를 거의 4대나 살 수 있었어요. 그 숫자를 들으니 왜 유럽 국가들이 점점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리는지 알겠더군요. 바르샤바의 거리로 나왔을 때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활기찼습니다. 그 활기는 마치 새로운 산업과 기회가 이곳으로 몰려오는 걸 이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차와 자주포 이야기가 단순히 군사력 강화만이 아니라 일자리, 기술 이전, 그리고 국가 위상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여기 있었죠. 저는 그날 폴란드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게임 체인저가 되려 하고 있었고 한국의 기술이 그 변화를 이끌 도구였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 창가에 서서 멀리서 들려오는 트램 소리와 함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야. 새로운 유럽의 판이 열리고 있는 거야. 2025년 초였어요. 그때 저는 뭔가 임계점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조용히 번져오던 변화가 이제 눈에 보이는 속도로 퍼지고 있었죠. 도시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방산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답니다. 그 증거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K 전차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NATO 규격이 자연스럽게 통합되고 무엇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가성비가 입소문처럼 번지고 있었죠. 슬로바키아에서는 이미 폴란드가 배치해 둔 K 전차를 실전 환경에서 시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전에 들은 설명만으로도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들판 위에서 검은색과 회색이 섞인 위장 무늬의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고
흰 입김이 포구에서 피어오르는 순간이요.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도입 예산을 이미 편성 준비 중이었습니다. 정부 회의실 어딘가에서 지도와 수치, 그리고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을 생각을 하니 이 흐름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실감났어요.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건 곱셈 효과였어요. 한 나라가 이 무기를 도입하면 그 주변 나라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도입국이 늘어날수록 부품 가격은 내려갔고 정비 기술은 여러 나라에 퍼졌으며 상호 운용성은 점점 더 완벽해졌죠. 처음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건 단순히 가성비가 아니라 가치를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 처음엔 멋진 홍보, 문구 정도로만 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게 진짜 현실이더군요. 저는 이 문장이 계약서 속에도, 군 관계자의 회의 발언에도, 심지어 군수품 운송 트럭 옆에도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변화를 확실히 느낀 건 NATO 합동훈련을 참관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이 매섭게 불었어요. 거대한 훈련장은 먼지와 진흙 냄새로 가득했죠. 저 멀리 K 전차들이 일렬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궤도 바퀴가 진흙을 튀기며 나아가고 포탑이 천천히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그 뒤에서는 K9 자주포들이 위치를 잡고 있더군요. 몇 초 뒤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간 포탄은 먼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다른 서방 장비들과 완벽하게 어울려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차, 독일의 장갑차, 프랑스의 통신 장비와도 아무 문제 없이 연결되었어요. 제가 옆에 있던 한국 연락 장교에게 말했죠. 정말 완벽하게 맞물려 있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NATO 호환을 목표로 설계했습니다. 나중에 맞춘 게 아니라 처음부터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이건 사후 대책이 아니라 선제 준비였던 겁니다. K 전차와 K9 자주포의 조합은 단순히 장비를 함께 쓰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K가 빠른 돌파로 전선을 열면 K9이 뒤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이 리듬이 전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전차가 적의 방어선을 뚫는 순간 포탄이 쏟아져 들어가 적의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장면은 마치 거대한 기계 장치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군사 계획자들은 이미 전술 교범을 다시 쓰고 있었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속도와 화력의 조합이 전투 시뮬레이션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훈련장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전차들이 정비구역으로 들어가는 모습, 정비병들이 빠르게 부품을 교체하는 모습,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까지 모든 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죠. 2025년의 이 시점은 제가 생각하던 단순한 변화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판이 완전히 기울었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전장은 이미 한국의 기술과 전략이 깊숙이 스며든 모습일 거라는 걸요. 2025년 말, 저는 마침내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 위에 정리된 수백 개의 메모와 데이터, 수많은 사진과 녹음 파일이 주르륵 펼쳐져 있었죠.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니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한국 지상 무기 체계가 NATO 표준이 될까가 아니라 이 변화가 언제 완전히 끝날까였어요. 저는 보고서 요약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투 능력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보아온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제 교육 과정에서 만난 장교들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한국 장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한국식으로 어떻게 생각할지까지 배웠더군요. 신속한 전개, 높은 가동률, 그리고 완벽한 통합 운용. 그날 훈련장에서 어떤 나라는 아직 장비에 익숙하지 않아 조금 서툴게 움직였지만 곧바로 교관이 다가와 동작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몇 번 반복하자 그 나라 장교는 능숙하게 조종석을 다루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전투 철학의 이전이었어요. 보고서를 쓰며 하나의 그림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현장 경험이 설계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설계가 더 빠른 기술 발전을 만들었죠. 그 발전이 수출 시장의 신뢰를 높였고 다시 개발 자금으로 돌아와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선순환이 완전히 닫힌 거예요. 이미 한국은 차세대 전차 K3 계획을 발표했답니다. 네트워크 전투 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파워 시스템을 갖춘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레이저 요격 시스템, 무인 전투 플랫폼도 같은 토털 솔루션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었죠. 저는 잠시 상상했습니다. 먼 미래의 전장에서 무인 전투 차량이 K3 전차 옆을 달리고 하늘에는 드론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 전황을 공유하는 모습이요. 돌아보면 제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은 이미지는 폴란드의 한 장교였어요. 숨이 턱 막히는 여름 더위 속에서도 그는 시뮬레이터 훈련을 마치자마자 실제 장비로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땀을 닦지도 않고 전차에 올라탔고 손길 하나하나가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단순한 숙련을 넘어 자신감이라고 느꼈어요. 그 한 장교가 바로 수천 명의 장교와 병사들을 대표하는 얼굴 같았습니다. 그 장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한국 무기는 공급망 위기에도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건 맞지만 그 이상이지. 제가 본 한국 무기는 단순히 강력하거나 효율적인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트너십, 능력, 그리고 변화 자체였습니다. 장비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용 체계와 사고방식까지 함께 전해주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새로운 전쟁 방식의 토대였습니다. 예전처럼 장비를 사서 그냥 창고에 두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함께 훈련하고, 함께 작전을 짜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저장하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정말 역사적인 변화를 지켜본 거예요. 한국이 단순한 방산 수출국에서 21세기 군사 교리를 설계하는 건축가로 자리 잡는 순간을 말이죠. 창밖을 보니 겨울 하늘이 조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뜨겁더군요. 그날 밤, 제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K-디펜스 시대가 정말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의 전장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요.